요즘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 아, 여행 가고 싶다. 물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나 명절에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슬픔에 비할 수는 없지만 이 힘들고 지치는 날들이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로와 함께하는 반전의 하이라이트 윤두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 여행 가고 싶을 때 읽으면 딱 좋을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생의 목표가 여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 중에서도 여행기를 굉장히 많이 읽는 편인데요. 이 책은 저자가 몇 년 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쓴 일기를 책으로 엮어낸 것이라 그 여행기라기보다는 에세이에 가까운 책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청춘유리 작가님의 당신의 계절을 걸어요입니다. 요즘 세계적인 팬데믹 때문에 다들 어딜 갈 순 없고 SNS에서 예전에 갔던 사진으로 추억여행 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여행을 다니시나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랜선 여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남미, 인도, 또 동남아 여러 아름다운 나라들을 탐방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여행을 갈 수는 없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만큼은 자유롭게 여행하는 기분을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날 비행기를 탄다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몇 시까지 가면 돼? 그러면 보통 대답이 그러지 않나요? 여유 있게 한 3시간 전에 보자. 그리고 이때 바로 공항에 갈 때가 전체 여행 일정 중에서 가장 많이 설레기도 한 때인 것 같은데요. 공항 가는 길이 너무 설레어서 그 여행 갈 일 없는데 괜히 인천공항 한번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것도 넣고 저것도 가져가야지. 그럼 이건? 생각보다 가져갈 것은 훨씬 많다. 실은 전부 내 욕심인데 말이다. 짐을 하나 빼면 배낭이 가벼워짐과 동시에 내 마음도 가벼워지는 법인데 이 사실을 안 지 꽤 오래되었음에도 짐을 비우는 일은 어렵다. 여행 가방에 짐을 줄이는 일은 인생에서 무언가를 내려놓는 일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책의 내용 중 출국 전 3시간이라는 글에 적혀있던 문장인데요. 보통 출국 3시간 전에는 뭘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면세점 가서 혹시 이제 화장품이나 그런 것들을 좀 까먹고 왔을 때 구매를 했던 적도 있고 또 전자제품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면세점 전자제품 쇼핑도 했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운지에 갈 일이 조금 있는데 거기서 이제 끼니를 해결했던 적도 많고요. 그리고 그 여행 갈 때 꼭 가져가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 명칭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압이 다 다르니까 국가마다 그거를 이제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그 어댑터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도 좀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게임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외국에 가면 사실 좀 시간이 되게 많아서 게임을 즐겨 했었던 적도 있고 태블릿 PC 또 각종 전자기기들을 참 많이 챙겨갔던 기억이 있네요. 여행의 묘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행의 묘미는 뭔가요? 방금 이야기했던 여행 전의 설레임이 될 수도 있고 그 낯선 땅의 일탈도 될 수가 있죠.
여행의 묘미는 뭐니 해도 기념품이다. 냉장고 마그네틱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라마다, 장소마다 그 묘미가 또 있을 거예요. 아이슬란드 여행의 묘미는 오로라, 바르셀로나 여행의 묘미는 축구 경기. 그렇지만 어느 여행을 가도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것, 바로 먹방이 아닐까. 여행 가서 그 나라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행 다녀와서 사진첩 보면 거의 음식 사진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는 저자가 여행을 다니면서 먹었던 음식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 몇 군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꿀대구살을 잘랐다. 부드러운 카스테라가 우유에 빠진 듯 바스라졌다. 소스와 야무지게 버무려 한 입 먹었다.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달콤 짭짤한 맛조개를 하나씩 뽑아 먹는 재미도 쏠쏠했다. 대구살에 샐러드를 올려 그토록 먹고 싶었던 상그리아까지 한 잔. 배가 불러올수록 아쉬움도 커졌다. 바르셀로나를 떠나기 전에 2번은 더 올 곳이라고 다짐했다.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그럼에도 완벽한 나의 점심시간이었다. 첫 번째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먹었던 음식을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묵었던 호스텔 주인이 손수 만들어준 집밥, 콘길리에라는 파스타를 만들어줬다고 해요. 세 번째는 네팔 카트만두였는데 글을 쓰면서도 군침이 돌았대요. 여행 가서 먹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무엇이 있을까? 이 작가랑 같은 음식은 아닌데 저도 바르셀로나에서 먹었던 빠에야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우리 요섭군이랑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2번 갔습니다. 촬영 때 1번 가고 촬영 안 할 때 1번 또 갔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너무나 기억에 남는 그런 음식이었고요. 그리고 아직 못 가봤지만 이건 먹으러 꼭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곳은 이태리를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태리 하면은 피자, 그리고 파스타, 커피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현지에서 먹는 그 맛은 어떨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것만은 나한테도 하이레벨이었다 하는 음식 없던 것 같아요. 제일 좀 그래도 힘들었던 건 데뷔 초에 아프리카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원주민 분들께서 해주셨던 그 전통 음식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좀 어렵긴 했었죠. 이제 문화가 전혀 다르니까. 근데 그 원주민 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식량이고 저희를 되게 중요한 손님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되게 감사히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때가 탄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내 어둡던 세상은 파도처럼 강물처럼 흐리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마음도 같이 넘실댔다. 이어폰 바깥의 세상은 중요하지 않았다. 홀로 여행을 다니는 동안 노래는 내게 필수적인 존재였다. 가끔은 넘실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쏟아내버리기도 하지만 그러고 나면 마음이 한결 나아지는 기분이었다. 비가 내리는 더블린 한 공원에 누워 듣던 라세린드의 Fix Your Heart. 스톡홀름 한 골목의 노란 계단에 앉아 듣던 레이첼 야마가타의 듀엣.
여행 욕구가 마구 가슴을 치던 날, 비행기가 보이는 곳에 차를 세워두고 한없이 반복 재생을 눌렀던 존 레전드의 All of Me. 가끔은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를 들었던 그날의 풍경, 심지어 그날의 온도까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저는 짐 싸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여행에서 들을 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행 가기 전에는 플레이리스트를 정리하곤 하는데, 잊고 지내다가 우연히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여행지에서처럼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노래는 심플 플랜의 Welcome to My Life라는 노래인데요. 하와이에서 이 노래를 오픈카를 렌트를 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정말 스케일이 큰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노래를 들으면 그때 생각도 나고 다시 한번 여행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여행지에서 들은 노래 중에 기억에 남는 것, AC/DC의 Highway to Hell. 이 노래도 드라이브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노래도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그리고 노래를 들으면 여행 가는 기분이다 라는 곡들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라우브의 I Like Me Better,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가수고 좋아하는 노래인데, 가사에 뉴욕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와서 마치 내가 뉴욕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주는 노래인 것 같고, 션 맨데스의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이 노래는 뮤직비디오가 되게 좀 아름다워요. 그 도심 속에서 그 남녀 주인공이 막 뛰어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노래를 들으면 어디든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곡들은 풀로 플레이리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행이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종합 컨텐츠인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도 있고, 음악도 있고, 또 이제 같이 가는 사람도 있고, 장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없었던 어떤 매체의 주인공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고,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또 시선을 좀 덜 받으면서 내가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여행이 주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행지에서는 정말 사소한 것에도 감동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어떤 말이나 글, 또 사진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바람만 불어도 좋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만 봐도 기분이 몽글몽글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도 맨날 보던 밤하늘인데 해외에서 보면 뭔가 다른 걸까?
밤에 하늘만 보고 있어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자는 밤하늘의 사진과 함께 너무도 아름다운 밤을 봤던 장소 5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유니 사막의 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마음으로 별을 바라본 결혼식 장소였던 사이판,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크로아티아 플리트 비치, 별들이 아주 어여쁘게 반짝이는 인도네시아 길리, 그리고 사막에 침대를 놓고 그 위에서 별을 보며 잠이 든 한여름의 사하라 사막인데요. 와, 이 중에서 가본 곳이 한 곳도 없어요. 특히 밤에 기억나는 여행지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프리카에 갔을 때였는데요. 아직도 저는 그 하늘에 있던 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촬영이었는데 케냐였어요. 밤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명도 되게 많고 그랬었는데 별이 이제 다들 보고 싶으셨는지 조명을 한번 꺼보자 해서 다 누워가지고 조명을 딱 껐는데 진짜 그 밤하늘의 검은 밤하늘보다 별이 더 많이 보이는, 제 눈을 의심할 정도의 그런 압도적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그때 이제 형돈이 형님, 정형돈 형과 같이 그 광경을 봤었는데, 용만이 형도 그렇고 아직도 만나면 그 얘기예요. 그때 본 별은 본인들 인생에서 최고의 별이었다. 그리고 여기는 정말 이뻐서 주변에 꼭 가보라고 추천할 만한 곳이 있다면 저한테 추천을 좀 해도 될까요? 저는 앞에 나왔던 우유니 소금 사막, 저한테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우유니 소금 사막 그 영상을 봤었는데 그 촬영자분께서 보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되게 감격적이었나 봐요. 실제로 가서 보면 어떤 기분일까 정말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지입니다. 여행지 가서 꼭 해보고 싶은 것, 저는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오로라를 보는 것. 뭐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어디든 오로라가 보이는 장소라면 죽기 전에 반드시 오로라를 제 눈으로 보고 싶은 게 제 인생의 어떤 목표의 한 부분이자 살면서 가장 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로라. 멤버들이랑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지, 멤버들은 어떤 여행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뭐 여행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가 많은 외국 공연을 다니고 또 방송 촬영을 가고 그런 것들도 이제 여행이라고 분류를 한다면 너무나 많이 가봤죠. 멤버들이랑 모든 해외 일정을 멤버들이랑 다 갔으니까 대부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일단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 힘든 공연 속에 뭐 하루 이틀의 자유시간이 생긴다면 또 참 많은 추억들을 좀 많이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카페에서 커피만 마셔도 진짜 멋진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멤버들의 그 여행 스타일은 어떤지, 일단은 다들 그렇게 막 계획적인 것 같진 않고 다들 상황이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좀 자유를 만끽하려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제품이나 뭐 이런 걸 좀 구경하러 가는 편이고, 기광군 같은 경우에는 의류를 좀 많이 구경을 하러 가죠. 요섭군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의류, 기능성, 아무래도 운동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또 맛있는 거 좀 제일 자주 찾으러 가는 것 같고, 동훈 군이 우리 하이라이트 내에서 진짜 미식가인데
사전 조사를 해서 가까운 곳에 진짜 유명한 곳이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 음식점을 탐방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원 군도 전자제품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거의 저랑 같이 여행 내내 움직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그 여행에 너무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안 좋았던 것도 분명히 있어요. 지나고 나면 그것도 다 추억이 되긴 하지만 그 예민하신 분들은 물갈이 할 때도 있고 기껏 여행 갔는데 공기가 진짜 안 좋은 곳도 있었고 또 화장실 가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실제로 어디 나가보면 우리나라만큼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없죠. 청춘유리 작가님도 화장실 때문에 곤란해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정수리가 떨어질 정도로 혼란스러운 향이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입안에 암모니아 맛이 느껴질 정도였으니. 그러나 나는 당장 화장실에 가야 했고 이내 직감했다. 내 몸의 미세한 떨림은 더 이상 냄새 따위를 고민할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다. 긴박했다. 처음으로 인도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기였는데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어디선가 그 냄새가 나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화장실 때문에 고생한 기억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저는 뭐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곳들 좀 있잖아요. 유료 화장실. 스위스에서였나? 화장실을 가고 싶었는데 약간 자판기처럼 동전을 이렇게 넣어야 문이 열리는 그런 곳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왔는데 거기 앞에 앉아 계시던 분이 전 손님인 줄 알았는데 그 돈을 달라고 이용료가 있었나 봐요. 네,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거 말고는 이렇게 막 화장실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거나 고생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여행 가서 다른 건 안 가리는데 이건 정말 못 참아 하는 게 있다면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크게 없는 것 같고 좀 기억나는 거는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에서 패키지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형님들이 이제 자주 이렇게 다니시다 보니까 음식에 좀 어떤 그런 한국 음식에 대한 그리움이 좀 많이 쌓이셨나 봐요. 정말 많이 그 인스턴트 식품, 뭐 찌개부터 해가지고 뭐 김치, 뭐 각종 뭐 고기류, 만두 이런 거 되게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라면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들이 좀 기억나는 게 있고 그것 말고는 사실 그렇게 못 참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외 이곳저곳 굉장히 많이 가봤었는데 최고의 여행지 베스트 3를 꼽자면 방송에서 패키지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스위스였어요. 리기산이라는 곳인데 그곳을 이제 산을 열차를 타고 한참 올라가는데 구름 위까지 열차를 타고 올라가요. 그 산 골짜기에 구름이 가득 차서 호수처럼 이렇게 구름이 막 발밑에 깔려 있는데 그 만화 원피스에 보시면 하늘섬이 생각이 나는 진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 또 한 번 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베스트 2 저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꼽고 싶어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계획도시라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유럽의 어떤 풍경들을 볼 수가 없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우디의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나 또 제가 좋아하는 FC 바르셀로나 거기 가보면 그 바르셀로나에 계시는 분들의 한 3분의 1, 한 4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은
모두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갔는데 실제로 리오넬 메시 유니폼을 입고 식당을 가서 굉장히 좀 서비스를 좀 후하게 주셨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건 날씨가 한여름에는 너무 더운데 우리나라 겨울 정도에 가면은 진짜 최고의 그런 날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스트 1. 전 하와이를 꼽고 싶어요.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주변에서 되게 많이 얘기를 들어서 하와이 너무 좋다 했는데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유명하면 좀 실망하기 마련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와이를 좋아하는지 진짜 온몸으로 와닿았고, 이 하와이가 자연과 도시를 굉장히 잘 융합해 놓은 그런 느낌이고,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저는 여러분들 에버랜드에 해가 질 때쯤에 막 퍼레이드 지나갈 때쯤 보면 거기 막 식당들도 이렇고 간판에 막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좀 말로 좀 설명이 안 되는데 약간 저는 되게 좋은 워터파크나 놀이공원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와이에 있는 내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좀 약간 동화 속에 들어온 느낌도 들었고, 날씨도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웃고 있어서 이곳이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저와의 여행 어떠셨나요? 예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셨나요? 어쩌면 당장 마음껏 여행을 가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삶에서 여행이 갖는 의미를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국내든 해외든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여행 다닐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본문 속 글로 마무리할게요. 그냥 잠시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눈을 떴을 때 불어오는 바람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일,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이 주는 선물들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일,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대로 내 무수한 감정들이 살아 움직이는 일, 내가 몰랐던 또 다른 마음에 색채를 불어넣는 일, 그거면 됐다. 이 마음 안고 돌아가 내 자리에서 더 열심히 살면 될 것을 안다. 이 세상에서 느꼈던 그 찰나의 시간이 가진 힘을, 여행의 힘을 나는 믿는다. 나에겐 아몬드가 있다. 당신에게도 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거나 가장 저주하는 누군가도 그것을 가졌다. 아무도 그것을 느낄 수는 없다. 그저 그것이 있음을 알고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괴물인 내가 또 다른 괴물을 만나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 끝이 비극일지 희극일지를 여기서 말할 생각은 없다. 첫째, 결론을 말하는 순간
모든 이야기는 시시해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의미에서 둘째, 그렇게 해야 당신을 이 이야기에 동행시킬 가능성이 조금은 커지기 때문이다. 셋째,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변명을 하자면 사실 어떤 이야기가 비극인지 희극인지는 당신도 나도 누구도 영원히 알 수 없는 일이다. 안녕하세요. 플로와 함께하는 반전의 하이라이트 양요섭입니다. 여러분, 아몬드 좋아하시나요? 아몬드는 그냥 먹어도 맛있고 후레이크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웬 뜬금없는 아몬드 이야기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제가 방금 전 읽어드린 글이 손원평 작가님의 아몬드라는 소설 프롤로그 부분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이기도 하고요. 우선 책 표지부터 굉장히 특이합니다. 소년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요. 얼굴이 왠지 아몬드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굉장히 무미건조하죠. 이 얼굴은 서점에 갔다가 결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얼굴이죠. 손원평 작가님은 이 책을 쓰기로 마음 먹었을 때부터 제목을 아몬드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편도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편도체의 모양이 아몬드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편도체는 쉽게 말하면 우리 머릿속 감정 스위치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인 윤재는 태어났을 때부터 편도체가 발달하지 못해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친구예요. 이 소년이 어떻게 성장해가는지 그려낸 소설이 바로 아몬드입니다. 그래서 표지에 있는 소년도 일부러 조금 무표정하게 그린 것 같네요. 책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은 윤재가 어떤 아이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식탁 위엔 삼시세끼 아몬드가 올랐다. 피할 길은 없었다. 엄마는 아몬드를 많이 먹으면 내 머릿속의 아몬드도 커질 거라 생각했다. 그게 엄마가 기댈 수 있는 몇 안 되는 희망 중 하나였다. 의사들이 내게 내린 진단은 감정 표현 불능증, 다른 말로는 알렉시티마였다. 윤재 엄마는 감정 표현 불능증이었던 윤재에게 아몬드를 먹이면서 머릿속에 아몬드가 좋아지길 바랬는데요. 혹시나 내가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일까? 혹은 몰래 피웠던 담배 한두 갭이나 막달에 참지 못하고 면목음 홀짝인 그 맥주 때문일까? 라면서 자신을 굉장히 자책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강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이런 이야기들 자주 하잖아요. 내가 임신했을 때 콜라를 먹어서 너의 피부가 까만 거야. 혹은 닭고기를 먹어서 네가 닭살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엄마가 예전에 한국 무용을 해서 너가 춤을 잘 추는 거야.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아빠가 예전에 가수가 꿈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부모님의 그 끼를 물려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윤재 엄마처럼 어렸을 때 엄마가 억지로 먹이거나 시킨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많죠. 제가 아무래도 학창시절에 굉장히 왜소했고 키 순서를 1번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속상하셨나 봐요. 네, 우유도 많이 먹게 하고 멸치도 많이 먹게 하고 또 10시부터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고 반드시 재워야 된다고 10시 이후에는 TV도 못 보게 하셨는데 여기까지 컸습니다. 예, 어머니 죄송합니다. 윤재 엄마는 주변에서 괴물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아들을 남들과 비슷하게 보이려고 이제 주입식 교육을 시킵니다. 남들이 웃으면 너도 따라 웃어라. 남들이 울면 너도 울어라.
집 이곳 저곳에 감정 카드 같은 것을 붙여놓으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래서인지 윤재도 나름 별탈 없이 자라긴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엄마는 강하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는데 종종 SNS나 이런 인터넷에서 보면 차를 한 손으로 든다거나 뭔가 악어의 입을 벌려서 아이를 구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전 세계의 어머니, 부모님들은 강하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어쨌든 소설은 시간이 흘러서 윤재의 16 생일이 되는데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날 윤재 할머니 포함 6명이 죽습니다. 엄마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희생자 합동 장례식장에서도 윤재 표정에 변화가 없어서 사람들의 수군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윤재처럼 아무 감정을 못 느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감정을 못 느끼게 된다면 서글프겠죠. 하지만 서글프다는 그 감정조차 느낄 수 없어서 더욱 서글퍼질 것 같고 또 굉장히 외로워질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슬픔과 마주했을 때, 화가 많이 났을 때, 그럴 때도 저는 그 감정을 느끼고 있음에 감사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슬픔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기쁨도 느낄 수 있는 거고, 화나는 감정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느낄 수 있는 거겠죠. 윤재를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했던 할머니와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해가 바뀌고 윤재는 17살이 됩니다. 그리고 소설은 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장에서는 윤재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신 박사, 또 한 명은 곤이라는 친구예요. 윤재 할머니와 엄마는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신 박사는 전직 의사 출신이면서 2층 빵집 사장이자 윤재네 헌책방 건물주였어요. 엄마가 뇌사 상태라 윤재의 임시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윤재가 혼란스러워할 때마다 카운슬링 해주는 어른 친구의 느낌이에요. 곤이는 고등학교에서 만난 친구인데요. 소위 말하는 문제아였어요. 프롤로그에서 괴물인 내가 또 다른 괴물을 만나는 이야기라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곤이가 바로 그 또 다른 괴물이에요. 곤이는 어릴 적에 놀이동산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찬 괴물이 되었는데요. 겨우 찾은 아빠는 초엘리트 교수인데다 자신의 아들이 문제아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런 곤이를 곤이 자체로 봐주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윤재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윤재와 곤이가 친해지는 부분은 너무 재미있어서 정말 빨리 읽었던 것 같아요. 곤이와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윤재의 머릿속 아몬드가 조금 커진 것 같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고요. 어쩌면 윤재가 두려움을 모르는 특수한 상황이라 곤이처럼 사나운 아이와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두려움이 들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게 되면 피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윤재는 그런 감정을 전혀 못 느끼니까 오히려 편견 없이 곤이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상처와 분노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괴물과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찬 괴물, 달라도 너무 다른 두 괴물 아이가 친해질 수 있었던 건 서로가 서로의 결핍을 눈치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그 코드도 맞아야 되고
음악에 대한 성향, 감성, 가치관 여러 가지가 좀 맞지 않더라도 서로 맞춰줄 수 있고 또 나를 인정해주고 또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건강한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니는 윤재와 친해진 이후에 책방에 자주 찾아오게 되는데요. 어느 날 옛날 잡지에서 영화 배우 브룩 실즈를 보게 됩니다. 반한 것 같아요. 윤재가 고니를 위해 인터넷에서 브룩 실즈 리즈 시절을 검색해 주는데요. 예상치도 못하게 리즈 시절이 아닌 최근 사진을 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과 다른 모습에 고니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며칠 뒤 다시 나타나서는 브룩 실즈의 사진을 보고 운명과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브룩 실즈는 젊었을 때 알고 있었을까? 늙을 거라고. 지금이랑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이 들어 있을 거라는 거. 늙는다는 거, 변한다는 거. 알고는 있어도 잘 상상하진 못하잖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어쩌면 지금 길 가다 보는 이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지하철 안에서 혼자 중얼대는 노숙자 아줌마라든가 무슨 일을 겪은 건지 다리가 양쪽 다 없어서 배로 땅을 밀면서 구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젊었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 너랑 나도 언젠가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 고니는 브룩 실즈 사진을 보고 정해진 운명은 없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건 달라질 수 있다. 고로 나도 지금과 달리 미래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상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제 데뷔 초 얼굴이랑 지금 얼굴 어떤 것 같나요? 브룩 실즈의 사진처럼 좀 달라진 모습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제 옛날 모습을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스모키 화장이라던가 하이탑 슈즈 뭐 이런 것들 지금 보면은 부끄럽지만 또 그때는 그게 멋이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고니의 브룩 실즈 사진처럼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수가 되기로 마음먹었었던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수학여행에서 노래를 불렀을 때 친구들의 반응과 옆에서 지켜보던 교관 선생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억이 남네요. 아, 그때 어린 나이에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제가 불렀었던 노래가 Fly to the Sky 선배님의 Missing You인데요. 제가 환희 선배님의 파트를 맡아서 고음 좀 질렀죠. 네, 그랬더니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맛보고 나서 이거구나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무대를 계기로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님께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공부나 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플로우 플레이리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운명이 고니에게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3장에서는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이도라라는 이름의 여학생이에요. 그런데 도라는 여러 가지로 고니와는 반대의 친구였어요. 고니가 고통, 죄책감, 아픔이 뭔지 알려주려고 했다면 도라는 꽃과 향기, 바람과 꿈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데요. 윤재의 같은 반 친구이자 첫사랑 소녀입니다. 도라를 보면 윤재의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내려앉았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그 애는 내 턱 밑에 있었다.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고 그러자 심장이 고동쳤다. 너 심장이 빨리 뛴다. 도라가 속삭인다. 도톰한 입술에서 나온 음절들이 하나씩 턱 끝에 닿아 간지러웠다. 나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 애가 뱉어낸 호흡이 내 몸 안으로 빨려 들어왔다. 너 지금 왜 심박수가 높아진 건지 알아? 내가 너한테 가까이 다가가니까 심장이 기뻐서 박수치는 거야. 눈이 마주쳤다. 둘 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도라는 눈을 뜬 채 천천히 얼굴을 내밀었다. 생각할 틈도 없이 입술이 포개졌다. 쿠션이 닿는 것 같았다. 부드럽고 촉촉한 입이 내 입술을 지그시 눌렀다. 심장이 기뻐서 박수를 친다니요. 참, 그 뒤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생각이 사라진 머리에 맥이 뛰었다. 몸 전체가 북이 된 것처럼 울렸다. 신 박사도 윤재의 성장을 축하해 주는데요. 정말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된 걸까요? 윤재의 아몬드에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나저나 심장이 기뻐서 박수를 쳤던 경험 언제였을까요? 심장이 기뻐서 박수를 친다. 이 표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심장이 기뻐서 박수를 쳤던 기억. 아무래도 그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에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친구들의 박수를 받았을 때, 그때 굉장히 심장이 기뻐서 박수를 쳤었던 것 같고, 제가 데뷔를 할 때, 1위를 할 때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서 제 심장은 박수를 치고 있었네요. 3장을 읽을 때는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볼빨간 사춘기의 초콜릿, 라디의 I'm in love. 이런 노래들을 들으면 좀 사랑을 대리 체험할 수 있잖아요. 이 3장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들이 아닐까 싶어요. 괜히 이 곡들을 생각하니까 제 심장도 박수를 치는 것 같네요. 추천드린 노래는 플로우 플레이리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운명이 고니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수학여행에서 간식을 사려고 거둔 회비봉투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봉투가 고니 가방에서 발견이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됩니다. 겨우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었나 싶었던 고니는 그 사건 이후에 강해지고 싶다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답게 이기고 싶다는 말을 남긴 채 자취를 감추고 소설은 4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니를 찾기로 한 윤재는 수소문 끝에 고니가 있을 만한 곳을 알아냈는데요. 종종 이야기했던 소년원 선배와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여기는 정말 두 아이의 눈물 어린 우정이 폭발하는 부분인데요.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만 결론은 윤재가 고니를 대신해 칼에 찔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윤재의 머릿속에서 영화를 튼 것처럼 아득한 장면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윤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툭. 내 얼굴 위에 눈물방울이 떨어진다. 뜨겁다. 될 만큼.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가 탁 하고 터졌다. 이상한 기분이 밀려들었다. 아니, 밀려드는 게 아니라 밀려나갔다.
몸속 어딘가에 존재하던 둑이 터졌다. 울컥. 내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부서졌다. 느껴져. 저도 같이 울컥. 윤재가 드디어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바랬던 평범한 아이가 된 거죠. 감정의 뚝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시원하게 터져버렸네요. 영원히 고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윤재의 아몬드처럼 안 될 것 같았는데 기적처럼 해냈었던 일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무대에 오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연습해도 되지 않던 음정이 혹은 아무리 연습해도 되지 않던 노래가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무대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소화를 해낸다거나 혹은 그 무대를 무사히 마치고 내려온다거나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면 기적이구나 그런 생각과 동시에 연습이 가져온 어떠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습을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재가 죽었냐고요? 고니와 도라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시겠죠? 결론은 책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박사의 선물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이유가 윤재의 감정선이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저도 같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요. 또 친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친구. 살아가면서 참 필요한 관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창시절 기억나는 친구나 지금도 연락하는 어린 시절 친구가 있나요? 저는 학창시절 친구들이 지금 멤버들이에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난 친구들이에요. 두준이는 조금 늦게 만났지만 동훈이, 기광이는 제가 처음으로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같이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던 그런 친구들이고 또 기광이랑은 굉장히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죠. 저는 그 회사에서 안타깝게 발탁이 되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잘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나오게 돼서 다른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서로 연락도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고등학교 3학년만 다니는 아연고등학교라는 곳에서 기광이를 다시 만나게 돼요. 정말 운명인지 그때 기광이가 회사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본인이 있는 회사를 오디션 보지 않겠냐 라는 말에 기광이가 있기 때문에 믿고 갔죠. 그러고 함께 데뷔를 했는데요. 정말 신기한 건 동훈이도 다른 곳에 있다가 같이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참 인연이라는 거, 운명이라는 거 정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 멤버들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 아무래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의 기억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물가물한데요. 모두 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였고 동훈이는 보컬실에서 나오지 않는 친구, 그리고 기광이는 댄스 연습실에서 나오지 않는 친구. 함께 막차를 타면서 함께 꿈을 꾸었었던 친구들이라서 옆에서 지켜보기에 굉장히 지금의 모습들이 뿌듯하고 또 대견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준이가 빠져서 섭섭해할 수 있는데 두준이의 첫인상은 굉장히 남다릅니다.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댄스 연습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두준이가 아는 매니저분과
함께 댄스 연습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댄스 연습을 갑자기 멈추게 되고 왜인지 모르겠는데 두준이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시작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두준이가 왜 노래를 했는지, 두준이가 노래를 잘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는지, 아직도 물어보지 못해서 십몇 년 동안 의문으로 남아있는데요.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근데 그 당시에 두준이도 처음 보는 아이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잘하더라고요. 멋있었습니다. Missing You를 같이 불렀었던 그 친구도 불현듯 생각이 나는데 고등학교를 또 같은 곳으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친하게 지내다가 그 친구는 유학을 가게 되고 저는 이제 가수의 꿈을 꾸기 시작해서 저는 학교가 끝나면 바로 연습실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멀어지게 됐는데 혹시라도 듣고 있다면 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제 주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모두가 괴물이라고 했던 두 아이가 서로를 만나면서 평범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걸 보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나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진 않을까 살펴보게 되기도 하고요. 결국 괴물은 우리의 편견이나 사랑의 부재가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소설만큼 좋았던 작가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식상한 결론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나는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도 괴물로 만드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 슬픔은 글 안에 가두고 기쁨은 글에 담아 오래 기억해봐요. 글에 넣어놓은 마음들이 언젠가 힘이 될 것이니 그렇게 함께 내일을 살아가는 힘을 얻어봐요. 안녕하세요. 플로와 함께하는 반전의 하이라이트 이기광입니다. 여러분은 기쁘거나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주변에 알리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속으로 삭히는 편이신가요? 저는 반반 같네요. 혼자 열심히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한두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써내려간 일기들이 모여 하나의 마음으로 엮인 책입니다. 김희연 작가님의 결국 결말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제목이 참 좋아요. 긍정적이라서요. 오늘 이래저래 힘들었고 어제도 그제도 계속 힘들었지만 결국 결말은 해피엔딩일 거라는 마법의 주문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인스타그램에 일기처럼 올라왔을 때도
엄청난 공감수를 받은 센스 있는 글들이라 그런지 책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저예요. 자, 책 소개를 잠깐 하자면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4가지죠. 감정, 꿈, 사람, 휴식. 4파트로 나누어져 있고요. 부제가 미래의 나에게 건네는 따뜻한 문장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너 지금은 당장 힘들지?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니야. 작가가 스스로에게 건넨 위로의 말들인데요. 그래서 굳이 장르를 나누자면 치유 에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실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술을 마신다거나 마음껏 수다를 떨 상황이 못 되다 보니 마음이 공허해질 때가 많은데 이 책 읽는 동안은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가끔은 누가 적었는지 모를 문장 하나에 마음이 들킨 것처럼 눈물이 나기도 하고 든든한 위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오늘 우리 이 책 함께 읽으면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정들을 끄집어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들기 전 잠 위에 놓인 잡다한 생각들을 치우느라 나의 새벽은 부산스럽다. 어쩌다 고민 한 묶음과 걱정 조각들이 그 위에 뒤엉켜 널브러져 있을 땐 그것들을 애써 치워내느라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있다. 첫 번째 파트, 감정에 실려있는 잠들기 전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이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일 아닐까요? 잠 못 들어서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결국 해 뜨는 거 보고 잠드는 경우 많잖아요. 제가 오늘 그랬습니다.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것만큼 힘들 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뭐가 제일 고민이세요? 걱정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저한테 물어보신 거겠죠? 저요. 고민. 저의 건강과 우리 멤버들의 건강? 그리고 우리 부모님, 우리 지인분들의 건강과 행복, 사랑이죠. 그리고 또 걱정. 걱정이 별로 없는 편이긴 한데 일단은 앨범을 앞두고 있어서 잘 되길. 제발. 제발 잘 되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해요. 잘 될 거다. 딱 한번 생각하고 생각 안 해야지. 생각한 대로 될 거니까 이렇게 하고 까맣게 잊고 있다가 잘 되겠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별 걱정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뭐든지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 때문에 잠을 뒤척인 적이 있다면? 원래 약간 지금 생활 패턴도 그렇고 부엉이과여서 그런지 저는 밤에 눈이 말똥말똥해져요. 잠을 항상 좀 새벽쯤에 자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곡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작업하는 분들의 패턴이 또 오후에 나와서 밤늦게 끝나고 약간 이런 패턴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맞춰져서 그런지 요새는 약간 뒤척이는 것 같아요. 새벽에 좀 누워서 핸드폰 1시간, 2시간 정도 보다가 잠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면 양호한 것 같아요.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체력을 다 비우고
이 잠 오는 느낌을 끝까지 이렇게 참았다가 한 번에 숙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는 걸 좋아해서 잠을 끝까지 참았다가 됐다! 지금이다! 하고 바로 핸드폰을 딱 놓고 자는 타입이어서 뒤척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자면 또 엄청 7시간, 8시간, 9시간 이렇게 숙면을 하는 편이어서 잘 자고 있습니다. 잘 먹고요. 다음으로 잠 안 올 때 들으면 좋은 노래 뭐가 있을까요? 추천해 드릴게요. ASMR도 있고요. 요새는 클래식도 있고 잔잔한 수면 음악만 모아놓은 것도 있고 다 좋은데 우리 팬분들이 듣기에는 또 비스트 시절에 잘 자요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누가 만들었지? 제가 만들었네요. 이거 네, 그렇죠. 예, 제가 만들었는데도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사도 그렇고요. 무드나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저도 자주 즐겨 듣는데요. 예, 혼자 불러도 좋고 멤버들이랑 나눠 불러도 좋고, 네, 우리 팬분들도 자기 전에 수면성으로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고요. 네,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잠이 안 올 때 많이 들어주세요. 자, 근데 이 비스트의 잘 자요로도 안 된다? 이거는 힘들죠. 그럴 때 저만의 숙면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온도와 습도 이거를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항상 가습기를 이제 목 때문에 켜고 자는데 그 습도도 정확하게 잘 맞춰주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열이 많은가 봐요. 사시사철 선풍기를 약풍으로 항상 틀고 자고요. 집이 더워서 그런가? 어쨌든 제가 잠박사는 아닌데 제가 어깨너머로 보기에는 따뜻한 거보다 약간 서늘하고 시원할 때 수면의 질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속옷만 입고 잔다든지 아니면 속옷도 아예 다 벗고 어차피 내 집인데 뭐 어때요, 그쵸? 가족들이랑 같이 살면 안 되겠네요. 조심하시고요. 내 방에서 그렇게 약간 좀 시원한 차림으로 잠을 자고 되게 조용하고 어두운 그런 암막 커튼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요. 이게 꿀팁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편하게 자는 자세가 있을 거잖아요. 천장을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오른쪽으로 누우시는 분, 왼쪽으로 누우시는 분, 거꾸리로 자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왼쪽으로 누워요. 그다음에 이제 베개를 이렇게 제 온몸으로 이렇게 둘러요. 팔에 되게 부드러운 인형 같은 거를 이렇게 껴안고 등이랑 다리에 베개를 끼죠. 누군가가 이렇게 포근하게 뭔가 감싸 안아주는 느낌. 나만의 아지트가 생긴 느낌이라 되게 포근해서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죄송합니다. 다음은 모든 길이라는 글 읽어드릴게요. 어떤 길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다. 어떤 길은 가지 않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길을 걸어서 내가 여기 있다. 기가 막힙니다. 저도 이 문구를 읽었던 게 기억이 나요. 진짜 저도 너무 감명 깊게 와닿았던 문구여서 너무 짱입니다. 자, 그런 말이 있죠. 좋았다 하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 캐롤 터킹턴이라는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한 말인데요. 세상에 쓸모없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왜 했지? 후회하는 일도 분명 없진 않겠지만 그 경험을 토대로 똑같은 실수를 다시 안 하면 되니까 그건 그것대로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의 점들이 모여서 지금의 이기광이 또 지금의 여러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비슷한 맥락의 짧은 글
하나 더 읽어볼게요. 제목이 후회인데요.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은 후회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은 빨리 털고 일어나야 돼요. 실수하거나 결과가 마음에 안 들 때 자꾸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일수록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 상황을 잘 정리해야 후회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행동 중에 가장 후회되는 거 하나만 뽑으라면 뭔가요? 질문이 어렵습니다. 잘 살아온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연습생 때? 연습생 때 진짜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 생각은 해요. 더 잘, 더 많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후회가 드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그때 연습했다면 지금의 이기광은 더욱더 대박 스타가 되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도 충분히 만족하지만 그냥 어린 이기광이 연습생 시절 정말 최선을 다했을까?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이기광은 그때 이기광에 비하면 많이 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제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이기광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나 이건 진짜 잘했어. 그때 다들 말렸지만 내가 하길 잘했어. 그런 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한 중학교 3학년 추운 겨울날이었죠. 그때 진짜 잘했던 거. 그 어린 아이가 뭘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냥 맨땅에 헤딩이었거든요. JYP 오디션 본 거였어요. 원래 그 전까지는 친한 친구들이랑 농구하고 학원 다니면서 열공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또 전교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별 꿈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항상 그냥 공무원 해라. 몸도 잘 쓰고 공부도 어느 정도 하니까 그냥 경찰 같은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그래, 뭐 그런 거 하면 되겠다. 뭐 이러면서 그냥 꿈 없이 열심히만 사는 한 학생이었는데 그러면서도 친구들이랑 뭐 쉴 때 막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뭐 이러면 친구들이 야, 기영아 노래 잘한다. 야, 너 해봐. 야, 뭐 어때? 그냥 뭐 해봐. 그래? 나 노래 잘해? 막 이래서 갑자기 그냥 부모님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막 노래방 가서 노래 연습하고 이승기 선배님의 삭제 막 연습하고 세븐 선배님의 열정 춤 막 어떻게 막 그때 막 인터넷 막 스페이스바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하면서 막 준비를 해 갔죠. 말도 안 되게 준비를 해 갔어요. JYP 공개 오디션 딱 봤죠. 봤는데 에이 당연하죠. 1차, 2차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인제 남자 인제 또 3-4 번이니까 에이 3 번까지만 해 보고 안 되면 공부하자 기광아. 이랬는데 3 번째 딱 마지막에 붙은 거죠. 야, 너무 신기했어요. PC방 가 가지고 당연히 안 됐겠다. 야, 게임이나 하고 집에 들어가자 하고 있었는데 바로 JYP 신인개발팀이라고 와 월요일 날 와줄 수 있겠냐고. 야,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참 기특하고 대견한 부모님도 말렸지만 말리진 않았죠. 부모님 몰래 준비해서 붙어서 얘기했죠. JYP에 붙었습니다. 어? 그래? 워낙에 JYP가 그 당시에도 유명했었으니까 그래서 부모님도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열심히 해보라고 해서 지금의 이기광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잃는 건 없습니다. 적어도 경험은 얻었으니까요. 지금 후회되고 자책하던 일이 있다면 툭툭 털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다음은 제가 공감이 많이 됐던 구절인데요. 여러분에겐 어떤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 일과 일상입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니 일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일이 되더라. 그렇죠.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일이 일상이 되어도 즐거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직업은 이게 가능한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꿈꿔왔던 일을 하고 있고 하루 종일 음악 생각하고 안무 생각하고 창의적인 것들을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과 일상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어느 날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스위치를 끄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일이 일상이 되는 게 즐겁나요? 이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으로 남겨둬라. 좋아하는 것이 일이 되는 순간 하나도 즐겁지 않게 된다. 제 직업은 워낙 특수한 직업이다 보니까 모든 일에 매 순간 감사하며 제가 좋아하는 춤과 노래, 다른 엔터테이너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힘이 들긴 하지만 즐기면서 열심히 또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데 좋아하는 것이 일이든 저는 좋아하는 것이 다 이 예체능 쪽이다 보니까 일이 되어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곡을 쓴다든지 안무를 창작한다든지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도 엄청나게까지는 아니고요.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저는 되게 좋게 와닿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직장인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좋아하는 것이 일이 되는 순간도 저는 어떻게 보면 감사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분들 힘내시고요. 진짜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일을 했다면 뭘 했을까? 어쨌든 저는 몸 쓰는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엉덩이를 오랫동안 붙이고 있는 성격이 아닌지라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무서워서 열심히 공부했죠. 엉덩이 붙이고. 근데 제가 말띠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디에 오래 앉아있으면 힘들어요. 막 곡 작업할 때도 전 섰다 일어났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아이디어 짜내고 막 이런 성격이어서 아마도 이 일을 안 했어도 운동이나 막 몸 쓰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 그쵸. 근데 세상 사는 게 다 좋을 수는 없죠. 네, 다 좋을 수는 없는데 너무나 매 순간, 매 시간 행복해하고 감사해하면서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다. 웃으니까 행복한 거다. 저는 이런 말 너무 좋아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큰 울림이 있었던 말이었고. 그렇잖아요. 짜증내는 사람보다 웃고 있는 사람이 더 보기 좋고, 다가가기 좋고,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파트인 사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데 쓰기엔 내 시간이 너무 아깝다. 야, 그렇죠. 내 시간이라는 글인데요. 잘 알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말이죠. 나이가 조금 어렸을 때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에 힘을 쏟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데 쓰기만 해도 시간이 너무 모자란데 말이죠. 누군가가 싫어질 때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 안타깝죠, 그쵸? 최대한 좀 안 싫어하고 안 미워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요. 그냥 조금의 거리를 두는 거죠. 서로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저 친구는 내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순 없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인정? 인정? 이렇게 하면은 마음도 편해지고 뭔가 뭐랄까 막 마음속에 뭔가 남아있는 그런 느낌들이 조금 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아까운 시간만 줄여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몇 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괜한 곳에 에너지 낭비하기 싫더라고요. 이왕 쓰는 에너지 기분 좋은 곳에 씁시다. 최고의 복수는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누군가를 싫어할 시간에 스스로를 먼저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2021년도 벌써 네 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혹시 1월 1일에 신년 계획하신 분들 계신가요? 이번 달에 할 일은요? 그리고 오늘은요?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 오늘 이거 해야지 생각한 거 있으신가요?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을 만들고 계신가요? 해야 할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하고 가끔은 멍 때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기 연습을 좀 해야겠다. To-do 리스트 강박증이라는 글인데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 한 명 정도는 있지 않나요? 시간을 나노 단위로 쪼개서 쓰는 사람들. 저는 완전 이런 편이죠. 그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 초에 무슨 신년 계획 세웠니, 기광아? 그냥 건강하자.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좋아하는 일이건, 좋아하는 운동이건, 좋아하는 축구건, 좋아하는 노래와 춤이건 건강해야 할 수 있으니까 별다른 계획은 안 세웠고 시간을 조금 더 알차게 뻔한 대답 같지만 모든 일을 감사하게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후회가 안 남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100점으로 잘 지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신년 계획을 잘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 어느덧 시계가 째깍째깍 잘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쭉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으니까 어깨가 좀 가벼워지셨나요? 가벼워지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항상 좋고 행복하긴 한데 슬럼프도 오고 그래요. 슬럼프도 있고. 그래서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하냐. 슬럼프. 저도 어떻게 이 우울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야, 웬걸요? 진짜로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책을 봤어요. 아, 진짜예요. 이 책을 봤고 정확하게 상상이 되도록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실에 제가 정말 최애하는 낚시 의자가 있어요. 편안하고 큰 커다란 가죽 소파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안 앉아요, 저는. 무조건. 낚시 의자에 앉아서 TV를 켜고 유튜브로 그런 거 많잖아요. 잔잔한 음악만 모여져 있는 뭐 ASMR이라든지 클래식만 뭐 2시간, 3시간짜리 피아노만 나오는 거, 사람 목소리 없는 거 그런 거 딱 켜놓고요. 뭐 아니면 뭐 수면 음악 같은 거 잔잔한 거 켜놓고 책을 봤어요. 막 야, 이 문구 너무 좋다. 막 적고요. 핸드폰에 사진 찍고. 원래는 이런 취미, 이런 행복을 못 느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되게 작은 소소한 내가 뭘 했을 때 행복하지? 일어나서 커튼을 열고 햇빛을 봤을 때 그런 소소한 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때 이런 소소한 것들 내가 특별한 행동이 아니고 되게 작은 걸 했을 때 뭘 했을 때 행복하지를 적어보시잖아요. 그거를 내가 조금 우울한데 뭐 이럴 때 그런 소소한 행동을 하시면 행복해지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겨냈어요. 일에서 오는 뭐 사람에게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도 좀 내려놓고 다시 에너지를 생성해서 또 열심히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걸 저도 배웠어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졌을 때 들으면 힘이 나는 노래를 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워낙 운동을 좋아해요. 쇠질이라고 하죠. 헬스를 한 5번, 4번 뭐 이렇게 하고 막 하루는 축구하고 뭐 또 하루는 뭐 자전거 타고 막 이러는데 저처럼 열심히 하진 마시고 적당히 또 운동을 하면 또 아드레날린이 나오기 때문에 요새는 또 홈 트레이닝이라고 하잖아요. 유튜브 보면서 타바타 이런 거 하시면 또 아드레날린 나와가지고 진짜로 막 5분짜리 10분짜리 운동 안 될 것 같죠? 해보세요. 진짜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살도 쭉쭉 빠지실 거고 하면서 뭔가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 때문에 더 좋은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신나는 노래 들어야 돼요. 이 심장 박동수랑 비슷한 BPM의 노래를 추천드려요. 저는 하나에 꽂히면 하나를 질릴 때까지 들어요. 그래서 막 헬스장 가도 막 2시간, 3시간 운동하는데 한 노래만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 진짜 신났던 노래, 이 우울한 기분이 싹 날아갔던 노래 추천드리겠습니다. 켈빈 해리스님의 아웃사이드. 네, 밖에 나가시면 안 되는데 밖에 나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노래예요. 어쨌든 너무나 신나는 노래여서 진짜 좋거든요. 내적 댄스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 또 최근에 이 노래를 엄청 들었어요. 진짜 이 좋은 날 드라이브 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노래인데 메이저 레이저의 Light It Up 이라는 노래입니다. 좋은 날 좋은 사람과 신나게 들으시면서 드라이브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에 유명한
DJ시죠? 데이빗 게타님의 타이타니움 티타늄인가요? 타이타니움 네, 입니다. 이 노래도 너무나 유명한 곡이어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요새 최근에 약간 이 DJ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운동을 하니까 운동의 효율도 늘고 이래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하루를 열심히 긍정적으로 밝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린 노래들은 플로우 플레이리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마음이 조금 우울하거나 힘들 때 이 책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재정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책 제목과 똑같은 글이에요. 결국 결말은 해피엔딩. 슬픈 감정에 휩싸이면 나 스스로를 할리우드 영화의 주인공처럼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내가 겪는 이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극중 스토리는 파국으로 치닫고 나를 중심으로 온갖 스펙터클한 사건들이 발생하며 격정적인 전개가 이루어질 것만 같은 느낌. 내가 겪는 사건들의 체감 난이도는 지구 종말이 닥치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위기. 근데 슬플 땐 나는 그냥 단편 영화의 행인 2 정도일 뿐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지금 좀 힘들긴 해도 시간이 지나면 대세해.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어쨌든 시간은 가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결국 결말은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하이라이트의 이기광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한다면, 정말로 한다면 뭘 말해야 할까? 나도 궁금하군. 그 시대에 관한 얘기를 할까? 얼마나 오래전인지 잘생긴 왕자님이 다스리던 시절 같군. 아니면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어디 보자. 목소리를 잃은 공주? 아니면 이 사건의 진실을 말해줄까? 사랑과 상실에 관한 이야기와 그 모두를 파괴하려던 괴물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플로와 함께하는 반전의 하이라이트 손동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오프닝 나레이션으로 시작해봤는데요. 왕자, 공주, 괴물, 뭔가 떠오르는 영화가 있으신가요? 제가 소개해드릴 책, 이 영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수많은 팬을 거느린 3대 멕시코 감독 중 한 명인 기에르모 델 토로가 자신의 영화 Shape of Water를 다시 소설로 출간한 것이기 때문이죠. 똑같은 이름으로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은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유명하죠. 퍼시픽 림, 파네미로, 블레이드, 헬보이 등을 통해 늘 기괴하지만 창의적인 발상이 돋보이는 작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Shape of Water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아주 특별한 판타지인데요. 실험실 청소부와 그곳에 갇힌 괴 생명체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설은 여느 평범한 연인들의 사랑 과정과 똑같이 만남부터 시작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고 헤어짐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두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판타지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적인 감동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소설입니다. 영화로 이 이야기를 접하신 분들도 델 토로 감독이 영화에 담지 못한 세세한 상황과 감정선을 소설에 모두 담았다고 하니까 책으로 한번 더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나저나 어느 날 내가 일하는 곳에 듣도 보도 못한 괴생명체가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주 개발 연구가 한창인 1960년대 미국 한 비밀 실험실에는 괴생명체가 수조에 갇힌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고기처럼 아가미가 있고 온몸이 비늘로 뒤덮여 있지만 두 다리가 있는 물고기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엘라이자라는 여자 청소부가 있었는데요. 엘라이자 목에는 10cm 정도의 분홍빛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 때문인지 엘라이자는 들을 수는 있었지만 말을 하진 못했어요. 실험실에는 괴생명체를 해부해서 우주 개발에 이용하려는 실험실 보안 책임자 스트릭 랜드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악당인데요. 거의 하는 짓으로 보면 스트릭 랜드가 더 괴생명체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여러분은 외계인이나 괴생명체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저는 외계인이나 괴생명체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계인의 존재를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지구 이외에는 뭐 물이나 공기가 희박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물, 공기 등등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외계인은 공기가 없어도 될 수도 있고 물이 없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면 없는 게 맞겠지만 이 기준은 다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에서든 공기가 없는 곳에서든 저는 어디서든 외계인이 존재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외계인 입장에서도 지구인이 외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신호를 보내는 방식 자체가 지구인이랑 또 다르기 때문에 주고받거나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호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전화를 누군가에게 걸었는데 그 사람은 팩스만 가지고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지금은 신호의 방향이 좀 달라서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외계인이나 괴생명체가 존재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잖아요. 아마 두준이 형도 괴생명체 외계인에 대해서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워낙 좀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이고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뭐 같이 공유도 하고 하는데 우주 하니까 문득 이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그 우주에 관한 서적이 또 있죠.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 저는 이 책을 입대할 때 들고 갔었어요. 그 상당히 두꺼운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군대에 있으면서 나는 이거를 한 달 안에 읽어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논산에 가지고 입대를 했는데 저는 그거를 베개로 사용을 했습니다. 매 주말마다 베고 자곤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그 책을 꼭 읽어보고 싶긴 한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의 이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끝까지 한번 정독을 해보는 것. 바로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은
외계인과 청소부, 엘라이자라는 청소부가 사랑에 빠지는데 사실 외계인이기 때문에 좀 낯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생긴 거는 내 스타일인데 마음이 괴물인 사람, 정말 못된 사람, 아니면은 생긴 거는 내 스타일이 아닌데 마음이 정말 따뜻한 사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고르겠어요? 저는 후자를 택할 것 같아요. 생긴 거는 내 스타일이 아닌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 사실 외계인이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좋아하는 그 이유가 저는 얼굴 혹은 성격 때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뭔가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진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 그리고 말투, 그리고 표정까지 전부 다 합쳐서 뭔가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뭔가 이유를 꼽으라면은 얼굴이면 얼굴, 성격이면 성격, 이렇게는 못 뽑을 것 같거든요. 근데 생긴 거는 어쨌든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뭔가 말투나 표현 방식이나 뭐 표정이나 목소리나 이런 게 스타일이라면 그렇게 외모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말하는 단어들, 문장, 뭐 목소리, 표정들이 다 따뜻할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렇게 고르겠습니다.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어쨌든 엘라이자가 실험실 청소를 담당하게 되면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엘라이자는 처음부터 물고기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고기 인간이 달걀에 반응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달걀을 나눠주거나 음악을 들려주면서 교감을 나누게 되죠. 왈츠를 추기도 하고요. 결국 그녀는 그에게 점차 묘한 동질감을 느끼다 사랑에 빠지고 마는데요. 하지만 실험 가치가 없어진 물고기 인간은 해부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고 엘라이자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물고기 인간을 자신의 집으로 탈출시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엘라이자에게 단짝 친구가 2명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같은 청소일을 하는 젤다와 같은 건물에 사는 늙은 화가 자일스가 그 친구인데요. 이 2사람의 활약이 정말 대단합니다. 누구를 탈출시킨다라는 말이 나와서 좀 궁금한 질문인데 젤다와 자일스처럼 나를 도와줄 것 같은 하이라이트 멤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저 어렵네요. 요섭이 형 같은 경우가 정말 잘 도와줄 것 같아요. 뭔가 요섭이 형 같은 경우는 좀 이야기를 좀 되게 진지하게 들어줘서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은 이유 불문하고 바로바로 도와줄 것 같고 두준이 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제가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무슨 장난을 치냐라고 하면서 먼저 이렇게 좀 물어보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고 기광이 형은 조금 느릴 것 같습니다. 네, 한참 있다가 어떤 거 도와줄까? 히히. 약간 이런 식으로 한 1시간, 2시간 있다가 좀 답장이 올 것 같아요. 참 이런 부탁을 받은 젤다와 자일스가 참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여태껏 살면서 받아본 부탁 중에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돈 빌려달라는 부탁이 좀 가장 당황스러워요.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또 얼마 전에 돈을 빌려달라는 경험이 있어서 얼마가 필요한지를 일단 물었어요. 제가 너무 칼같이 끊기가 좀 해가지고 그런데 저한테 200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실 저는 그걸 물어봤을 때 전 빌려줄 마음은 없긴 했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제 통장 중에 가장 이제 돈이 없는 통장을
캡처해서 보내줬어요, 그 친구한테. 그 통장 잔고가 한 5만 5천 원, 6천 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내 통장에 이 정도 돈밖에 없다. 근데 너가 5만 원이라도 필요하면은 이걸 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5만 원을 제가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 돈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200만 원을 안 빌려준 게 정말 잘하는 행동이죠. 책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어쨌든 탈출에 성공한 물고기 인간과 엘라이자가 짧지만 단 꿈에 젖어 있을 때 스트릭랜드는 괴물을 빼돌려낸 자들을 찾기 시작하고 물고기 인간을 영원히 지상에 둘 수 없음을 깨달은 엘라이자는 그를 바다로 돌려보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는가 싶었던 순간 스트릭랜드와 마주하게 된 엘라이자와 물고기 인간. 스트릭랜드는 그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등장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들 사회적으로 편견과 싸울 수밖에 없는 위치의 사람들이에요. 일단 엘라이자는 고아원 출신의 언어 장애를 가진 청소부였고 젤다는 인종적으로 차별받는 흑인인데다 마찬가지로 직업이 청소부였죠. 자일스는 집에서 그림만 그리는 동성애자 늙은 화가였어요. 셋 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나 차별이 일상인 사람들이었죠. 이 세 명이 힘을 합쳐 불쌍한 물고기 인간을 구해내고 스트릭랜드에 맞서 싸우는 마지막 부분은 통쾌하면서도 감동적이었는데요. 결말에는 더 큰 반전이 숨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hape of Water는 책보다 영화로 먼저 개봉되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베니스 영화제 황금 사자상과 골든글러브 음악상, 감독상 수상은 물론 2018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3개 부문 최다 노미네이트를 달성하면서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작품상, 감독상, 미술상, 음악상을 수상했죠. 영화 OST는 총 24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You Will Never Know가 너무 좋더라고요. 책 읽을 때 영화 OST를 들으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 OST는 플로 플레이리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책이 더 좋냐, 영화가 더 좋냐를 물으신다면 제 상상력을 더 자극하는 건 책인 것 같아요. 영화는 이미 물고기 인간이 형상화되어 있으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영화에서는 시간 관계상 함축된 부분이 조금 있는데 책에서는 인물들의 심리나 상황을 더 세세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에는 책에 없는 것들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오프닝이나 클로징에 들어간 자일스의 나레이션이 너무 좋고요. 엘라이자의 마지막 모습도 굉장히 임팩트 있어서 책이나 영화든 어느 것을 보셔도 굉장히 특별한 판타지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과 영화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책도 있고 영화도 있는 작품이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거는 당연히 저는 해리포터 일단 기억에 남고 가시고기, 셜록, 국화꽃 향기 등이 있죠. 저는 사실 이렇게 책으로 나오는 게 영화화가 되면은 저는 영화는 다 찾아보는 것 같아요. 뭔가 책에서는 표현 못한 것들이 영화에서는 표현되기도 하고 영화에서 표현되는 것들이 책에서는 또 안 담겨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다 보는 편입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실패한 게 있는데 해리포터는 영화로는 다 봤는데 책은 결국 실패했어요. 전 불의 잔에서 저는 결국 실패를 했는데 와 페이지가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처 못 봤는데 제가 나중에 꼭 도전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이 좋았던 이유가 첫 번째는 상상력을 자극해서 너무 좋았고, 그럼에도 인물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판타지라서 더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부분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매 순간 엘라이자는 행복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바닥에 놓인 달걀을 가져갈 때의 그 황홀한 감촉. 한 번은 대담하게도 그녀가 손에 달걀을 올려놓지 않았는데도 그는 달걀을 잡는 척하며 손을 내밀었고 그녀가 자신의 손을 잡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 순간 둘은 현재도 과거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여자와 남자였다. 달걀 하나로 두 사람이 교감을 나누는 부분인데요. 달걀을 잡는 척하면서 손을 잡는 게 평범한 연인들이 장난치는 것과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은 인간이 아닌 다른 종류의 생명체와 이성적인 사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렇게 책이나 영화를 보면 이해가 가긴 하는데 막상 현실이면 하루에도 수백 번씩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남자처럼 수화로 대화가 가능하고 정서적 공감이 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이성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인간이 아닌 다른 종류의 생명체라 함은 쉽게 애완동물, 애완견, 애완묘랑은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이성적인 사랑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좀 쌍방적인 소통이 없으면은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두 번째는 엘라이자가 괴생명체를 구해내기 위해 자일스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이것 봐, 너도 지금 그렇게 말했잖아. 사람이 아니라 것이라고. 그냥 괴물일 뿐이라고. 그렇다면 나는 뭐죠? 나도 괴물인가요? 엘라이자, 제발 부탁이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 미안해. 하지만 이제 정말 가봐야 해. 그는 날 있는 그대로 봐줘요. 그를 구하든 죽게 놔두든 둘 중 하나예요. 그건 인간이 아니잖아. 그럼 우리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엘라이자는 이미 그가 사람이건 괴물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사람과 똑같이 감정을 지닌 존재이고 둘이 서로 통하고 있다는 거죠. 가끔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도 있어요. 저는 우리 하이라이트 멤버들을 처음 봤을 때 생각이 많이 나는데, 두준이 형을 처음 봤을 때는 저는 전 회사에 있을 때 처음 봤었는데, 연습실에서 이미 기광이 형, 요섭이 형이랑은 알고 있었고, 두준이 형이 처음 보자마자 두준이 형이 기광이 형, 요섭이 형한테 나도 인사시켜줘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을 처음 딱 듣고서는 참 제가 어색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되게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요섭이 형 같은 경우는 얼굴이 참 작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몸이 좋을 때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요섭이 형이. 그래서 지금보다 더 작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야, 얼굴이 참 작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기광이 형은 이상하게도 좀 그날 입었던 옷까지도 기억에 남는데, 빨간색 체크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곱슬기가 그때도 심했었는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그때는 사실 한 팀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죠. 그 전에 이미
데뷔를 할 수 있을까 말까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 한 팀을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뭐 하지도 못했었고, 근데 아무튼 참 첫 인상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걸 보면은 독특하긴 했던 것 같아요. 특이하긴 했던 것 같아요, 각자. 근데 그때랑 지금 뭔가 첫인상이랑 좀 달라진 멤버들이 있다면은 그렇게 사실 첫인상과 다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멤버들은. 근데 두준이 형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그때처럼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지만 장난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장난기가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멤버들은 첫 인상도 되게 따뜻했고 좀 편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처음 만났을 그 중고등학교 때의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책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가 뽑은 이 책의 하이라이트 마지막은 382페이지입니다.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하나가 된 부분인데요. 그녀는 오늘만큼은 가난하지 않았다. 오늘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이었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녀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의 생명체만큼이나 영원했다. 사랑은 인간도 동물도 아닌 느낌이다. 지금껏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모든 것들 사이에 공유되는 힘이다. 그 뒤에 자일스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젊고 행복한 커플의 탄생을 축하해주는 내용까지 결말을 제외하고 이 부분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 책의 표지를 보고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고? 라고 생각을 했다가 왜 하필 그는 물고기 인간으로 설정이 된 걸까를 고민해보니까 물은 형태가 없으니까 사랑도 형태가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이 Shape of Water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사랑의 형태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실 그 사랑의 형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왜 Shape of Water라고 지었는지 저도 좀 공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물이란 게 딱히 형태가 없잖아요. 물이 컵에 들어가면 그 모양에 맞춰지고 통에 들어가면 그 통 모양에 맞춰지고 그런 거를 보면서 사랑의 형태는 마치 물처럼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면서 변화를 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가고 그 사람 역시 나한테 맞춰가고 이런 게 바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볼 때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에 사랑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사랑이라는 마음, 그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겉모습만 보고 편견을 만들고 있진 않았는지 한 번쯤 뒤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